지난 한 주 안녕하셨어요? 예, 어떻게 제 강의 듣고 좀 행복하셨나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첫 번째 행동 단계로서 나를 찾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다른 질문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행복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물론 행복이라는 단어는 명사죠. 근데 저는 이제 동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 듣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끄떡끄떡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서는 행복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죠. 행동을 해야 된다. 제일 첫 번째가 행복하게 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부처님도 이제 그걸 맨 처음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너무 건방지시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그거죠. 나라는 존재를 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점이 있고 서로 다 연결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들하고 서로 연결돼서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거 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제가 여행 가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개모임 이런 데서만 가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이렇게 자기를 정말 보는 그런 명상 여행이라든지 그런 이제 진짜 그런 분들 한번 불교 같은 데서는 그런 여행들 많잖아요. 고명하신 스님들 가서 이렇게 듣고 이런 게 많은데 설법 듣고 하는 거 많은데 그런 것들 가서 듣고 이렇게 하면 자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재테크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앞으로 한 2달 정도, 한 8번 정도 이제 말씀드릴 것은 주로 제가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 책에는 재테크가 맨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맨 처음에 한 게 책에서는 이게 볼 수가 있잖아요. 목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뒤에 재테크가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별로 덜 초조해 하시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다른 얘기를 막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있으시면 제 얘기가 잘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재테크를 왜 제가 맨 나중에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행복지수 이러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행복지수. 행복지수는 뭐죠? 원하는 것, 가진 것. 재테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통 재테크 강의 그러면 어떻게 재산을 늘리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는데 저는 가능하면 밑에 것을 원하는 것을 늘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의 것을 늘릴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테크 강의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재테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재테크. 노후 자금이 얼마냐? 이게 맨 먼저 궁금하잖아요. 제일 노후 자금. 자금 이름도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노후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4억? 20억? 한 100억 있어도 좋겠죠. 7억?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이제 조사를 쭉 해봤어요. 조사를 쭉 해봤더니 최소치가 3억이고요. 좀 이제 많다는 게 13억 정도 이렇게 사이가 되더라고요. 13억 내지 13억. 이게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할까요? 이 앞부분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거냐면 정부라든지 기업 연구소 있죠. 이런 데서 하는 게 3억 내지
3억 정도예요. 3억에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하고. 뭐 10억, 13억 이렇게 하는 데는 주로 어떤 회사냐면 어떤 데냐면 보험회사.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 뭐 그런 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13억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 한 13억 있으신 분 있으세요? 도시 서울에서 그 평균이요. 지금 이제 도시민들 그 일가구당 평균이 4억 8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억 8천만 원. 서울에서 평균 해보면 예. 좀 가운데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중에서 4억 5천만 원이 집이랍니다. 집. 집. 요 3억 내지 13억 내에 집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 수 있는 자금만 얘기하는 거죠. 쓸 수 있는 자금이 3억 내지 13억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3천만 원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마이너스인 분들도 많죠. 예. 아주 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아주 없는 사람들하고 합계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했냐. 보험회사는 속성상 뭐죠? 불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보험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거 충분합니다. 그러면 또 보험 들 사람 누가 있어요? 보험 안 들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특성상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안에 이제 계산 근거가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다 있어요. 왜 3억인지 왜 13억인지 계산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 계산 근거를 이제 한번 조금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예,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 자금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비가 필요하죠. 네, 기초생활비. 기초생활비가 뭐죠? 예, 의식주, 먹고 뭐 하는 거. 그 중에 뭐 주도 뭐 들어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이죠, 식. 예, 먹는 거. 어떤 분이 그것도 다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60세 때 60세에 은퇴해가지고 한 부부가 80세까지 살면 하루에 5천 원씩 해서 세 끼를 먹으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하면? 2억 1,9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이제 든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뭐 활동비. 활동비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취미 활동한다는 거, 뭐 등산을 간다든지 취미 활동. 그 다음에 뭐 경조사비 같은 거, 예,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동창회 가면 뭐 동창회비 이런 거, 이제 활동을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의료비, 예, 이게 굉장히 크죠, 의료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뭐 자녀 결혼 자금도 있을 거고, 예, 뭐 이제 유학 간다 그러면 유학 자금도 있을 거고, 예. 뭐 이제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뭐 해외여행 자금도 있을 거고, 예, 골프 하면 뭐 골프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쭉 있지 않겠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왜 그렇게 높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요렇게까지 다 굉장히 부풀려서 한 거니까 골프 해외여행도 한 1년에 뭐 한 두세 번 간다. 골프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예. 자녀 결혼 비용도 뭐 얼마 하면 이제 두 자녀도 있어서 얼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3억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뭐만 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절하면 안 하면 되니까 요 정도만 해서 한다. 그러니까 3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각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죠.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프 치고 해외 뭐 여행 가고 이렇게 하려면 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제 없으면 이거 이제 못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입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가장 하는 게 이제 연금이죠. 연금. 예, 연금. 그다음에 뭐 연금도 이제 국민연금도 있을 것이고 뭐 개인연금도 있을 것이고 퇴직연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보험 들어놨으면 보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면 혹시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일을 하면 일하면서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해 놨던 것들 있잖아요. 일단 금융 뭐 돈이 많으면 뭐 금융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기타 뭐 다른 예? 예,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가겠죠. 뭐 예, 그렇게 들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이걸 이제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그 보조, 예. 정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서로 잘 계산해서 맞추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뭐 내가 지금 3억이 필요한지 13억이 필요한지 근데 그게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럼 다달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재테크할 때 노후 자금으로서 계산하면요. 그 퇴직하기 전에 들어갔던 생활비 있죠. 그것의 70% 정도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70%. 네. 70% 정도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우리 가족에서 한 300만 원 썼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노후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연금 탈 게 얼마고 보험 들어가서 나온 게 얼마고 투자해놓은도 뭐 이자라든지 뭐 월세라는 게 얼마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일하는데 수입이 얼마고 뭐 내가 나이 얼마 들었으니까 뭐 기초노령연금이 얼마고 이런 계산해 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가 이게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이렇게 대충 맞춰보면 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대충 하면 되고 그래서 많이 남으면 이제 이런 비용 뭐 골프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맞고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싹 다 줄이고 취미도 줄이고 뭐 이렇게 누구 뭐 결혼식 한다 자녀 결혼식 한다 그래도 뭐 5만 원 할 거 뭐 한 3만 원만 하고 이렇게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것을 이미 뭐 퇴직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만약에 뭐 TV를 보신다든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나이가 젊고 아직도 수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면 좋냐? 가장 재테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20대부터 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20대부터 하는 건 좀 제가 봐서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선은 저는 이제 3대 3대 1대 3 법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1이 저축. 예. 여기다 쓰게 됩니까? 저축이 3.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생활비가 3. 이제 자기계발. 너무 칸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자기계발 3. 요거는 이제 이벤트. 그러니까 1. 이 정도 비율로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저축이라는 게 뭐죠? 저축을 남아서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떼놓고 나서 뒤에를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원칙이죠. 예, 그게 제일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개발할 때 여러분들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 자기개발할 때 뭐만 들어가 있어요? 자녀만 들어가 있어요. 자녀만. 예. 그러니까 만약에 3사람이다 그러면 1대 1대 1로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가 버려요? 저축까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원칙을 대충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생일이라든지 뭐 친구들 뭐 이제 시험 잘 봤으니까 예를 들면 뭐 외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벤트도 약간은 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배분을 생각을 해서 배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축도 근데 저축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금을 들 때도 이게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말하는 건 뭐죠? 장기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뭐 대학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중기잖아요. 그거 하고 단기는 예를 들면 뭐 냉장고를 마련해야 되는 뭐 교체해야 되는데 라든지 뭐 자동차가 뭐 이제 5년마다 이렇게 하니까 뭐 5년 지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갈라서 만약에 적금을 들더라도 따로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막 들다가 얼마 정도 되나면 갑자기 차를 바꿔 차가 갑자기 사다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적금을 팍 깨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갈라놓으면 뭐예요? 이거는 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 1 이렇게 해서 이거는 손대지 말고 이것도 손대지 말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하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 적금 통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제 무슨 생활비를 어떻게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오늘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만약에 하시면 요거 하나만 실천을 해도요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는 연습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재테크를 해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노후, 행복한 노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테크 6원칙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는 뭐냐면 투자를 하지 말고 관리를 해라.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그죠? 갑자기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계속 수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퇴직금 나오죠, 목돈이.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퇴직금을 활용을 해서 뭔가 수입을 얻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 아는 분 중에 제 선배인데 좀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요. 그분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남자들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퇴직을 하면 굉장히 이게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막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일단 아침 일어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좀 갈 데라도 있었으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후배가 이제 선배님 좀 나오셔서 좀 저랑 뭐 점심이라도 하시죠. 그래서 막 점심을 먹는데 그 후배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배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 나오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드릴 테니까 나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참 좋다. 그 대신에 선배님 그냥 나오면 직원들도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 1억만 투자하시면 제가 방도 마련해드리고 월급을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가 이제 뭐부터 하니까 후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0만 원씩 해서 3년만 지나면 그거 그냥 다 가져가시라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그냥 앉아만 계시고 예를 들면 선배님이 예를 들면 영업해가지고 그것도 뭐 되면 그것도 인센티브를 또 드릴게요. 이러니까 이제 좋잖아요. 갈 때도 생기고 명함도 나오고 돈도 자기가 3년 되면 다 찾고 뭐 꼭목 갈목 아닙니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님 지금 방 좀 꾸며야 되니까 한 보름만 있다 나오시죠. 보름 있다 나가봤어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저축은행 사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다 누가 거기 돈을 저축을 많이 합니까? 다 나이 든 분들이 많이 해요. 왜? 조금이라도 거기서 더 해보려고. 그러니까 투자를 그 대신에 이 투자를 하면요. 뭐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문제가 뭐죠?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커요. 근데 젊었을 때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배우고 그때 그랬으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뭐
다음에 또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한번 실수를 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퇴직을 한 다음에 5년 내에 한 30%가 최빈곤층으로 떨어진대요. 뭘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예. 그래서 절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테크에 보면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100 - 나이 법칙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면 50세죠. 그러면 100 빼기 50은 뭐예요? 50이잖아요. 그럼 50 우리가 안정되지 않은 투자, 그야말로 투자하는 것은 최대 50%까지만 해라. 거죠. 근데 저는 이거 더 낮추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 80 정도, 70 정도 이렇게 더 낮추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넘어서 퇴직을 하면 아예 그냥 관리를 하고 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요? 쓰는 걸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쓰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전략할까 이런 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연습을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부동산에 기웃거리지 마라 그런 거죠. 네, 부동산. 네. 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아파트 같은 데 투자를 하면 수익도 높고 황금성도 좋아요. 부동산의 특징이 원래는 재테크에서 부동산의 특징이 뭐죠? 황금성이 없어요. 네, 황금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 자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 돼요.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황금성이 있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특히 앞으로는 부동산이 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좀 이제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좀 그럴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강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같이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 물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있는데 그쪽에 종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동산 업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자라든지 그러니까 대학이라든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왜 절대 안 떨어져. 지금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오를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떨어지면 부동산 자기 몫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아니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골고루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 아닌 분들도 들어보셔야 되고. 물론 부동산은 여러 가지 아까 투자 면에서는 제가 왜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제가 분석하는 것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자금이 얼마 많느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나이 드시면 그걸 정보를 캐고 감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알아요. 맨 나중에. 다른 사람 다 하고 나서 맨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동산에 좀 기웃거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연금 아까 보험 나왔었는데 연금이나 보험제도 같은 것을 제대로 활용해라 하는 거죠. 연금은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개인연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큰 회사에서 하니까 그리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니까는 이제 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험은 상당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네. 근데 보험의 성격이라는 게 뭐죠? 위험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축을 해야 된다. 근데 보험회사를 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저축성이에요. 저축성이니까 어차피 은행이 하시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왜? 보험은 여기에 다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집인들 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축성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이것도 뭐 보험회사에서 와서 또 뭐라고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저축하실 때는 가능하면 은행이나 뭐 이런
그런데 하시고 안전한 데 하시고 손해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팠을 때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다쳤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은행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험으로 해서 커버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누가 일을 안 주잖아요, 나이 들면.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뭐 이런 만약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그냥 뭐 야, 저 강의할게요. 그럼 뭐 강의 시켜줍니까? 안 하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쌓아야 되고. 예. 제가 왜 괜히 나왔겠습니까? 제가 이제 책도 쓰고 뭐 제가 한 열 몇 권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검색을 해서 저한테 요즘 연락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군데서 왔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뭐 내 오늘부터 책 쓸게 이렇게 책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질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대비를 해야만 되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퇴직했는데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나오는 일이 주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요즘은 경비원도 힘들대요. 경비원도. 왜 힘들어요? 요즘은 다 무인 시스템으로 다 바뀌잖아요. 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을 해서 수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같은 거를 하잖아요. 자원봉사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조그만 수입이라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서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상속하지 말라. 예, 이거 얘기하면 좀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녀 이게 상속을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상속을 할까? 우리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농업사회, 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가고 산업사회에서 뭐 지식정보화 사회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생각해 보시죠. 농업사회에서는 재산이 뭘로 갖고 있어요?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돈을 갖고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집을 반 갈라가지고 야, 너 이거 갖고 반은 너 갖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토도 마찬가지죠. 농토도 뭐 물론 이제 밭 굉장히 많으면 뭐 요거는 너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농업을 하려면 땅이 있더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노동력 하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식구들끼리 하면 그냥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을 한꺼번에 장남한테 물려주고 네가 식구들 다 책임져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남한테 많이 물려주는 의미는 네가 다 가족을 건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산업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사회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에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기업으로 갖고 있고, 근데 기업을 잘라가지고, 저 공장은 네가 갖고, 야 본사 건물은 네가 갖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주로 갖고 있는 게 물론 집도 갖고 있지만 현금 이런 것도 뭐 주식이나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수명이 얼마였어요? 수명이 뭐 60세나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몇 세 정도 될까요? 한 30세나 뭐 40세나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물려주니까 괜찮은데 지금 말 되면 지금 물려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만약에 100세 때 물려줘요. 100세 때. 그럼 자식은 몇 세일까요? 70세. 10세 자식한테 물려주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물려준다면 20세 때나 이때 한꺼번에 이때 오히려 물려주라는 거죠. 이때 물려주고 네가 이거 갖고 사업을 하든지 해서 네가 독립해라.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성년의 날에 해주는 게 뭐냐면 성년식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 성년식 하면 뭐 이상한 거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성년식 때 되면 일가 친척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성년 되는 사람한테 준대요. 그러면 성년이 그거 갖고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안 도와줍니다. 이거 갖고 자식 주식 투자해서 주식 투자하든지 뭘 해가지고 자기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해서 계속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훈련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훈련해요. 성인 되면 난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게 뭐죠? 자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안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부모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 그리고 딱 선언을 하세요. 딱 도와주고 이때부터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너 알아서 하고 이때부터 나한테 손버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자식이 찾아와서 진짜 부모님이 보고 싶어 찾아올까요? 막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그거 살펴보러 오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야 내 돈 빨리 되니까. 그 심하게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그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사별하든지 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못해요, 자식들이. 왜? 재산 때문에. 예. 저건 내 재산인데 왜 그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그 남자 같으면 여자한테 왜 주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내 재산 내가 준다는데 아니면 내가 뭐 일부 갈라주고 뭐 나중에 갈라질 텐데 내 몫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 결혼하면. 그러니까 연애는 하시되 결혼하지 마시라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속을 안 하는 것이 안 한다고 자식들한테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힘들고 그러더라도 왜냐하면 자식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부자예요. 땅 뭐 예를 들면 시골에 사시는데 뭐 그 농토가 있는데 갑자기 뭐 신도시 개발한다고 그래서 막 땅값 올랐어요. 그러면 자식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힘들면 에이 뭐 그만두고 조금 있으면 뭐 저거 내 건데 뭐 그러니까 뭐 대충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이 만약 물려주면 그 재산이 계속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자식한테는 절대 재산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중에 설사 물려주더라도 나중에 그런 생각 이제 앞으로 안 물려줄 거야 해놓고 나중에 물려주면 뭐예요? 선심이라도 쓰는 거죠. 그죠? 이건 내 건데 그러면 나중에 뭐죠? 나중에 만약에 안 물려주고 그러면 뭐예요? 왜 내 재산 갖고 말이야 뭐 부모님이 마음대로 해요. 뭐 아버님이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아까 그 부동산에 그게 다 그 재산들이 다 잠겨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예요? 역모기지론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해요. 왜요? 자식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매달 얼마, 생활비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남으면 그거 갖고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건데 왜 부모님이 그걸 쓰냐 이거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가 봐서는 자식한테는 상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도 재산 안 물려주기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기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게 서로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식도 살리고 노후에 계신 분들도 살리는 여러 가지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녀 교육에 대한. 요즘 그 의외로 저도 이제 그 대학에도 뭐 관여를 하고 뭐 그러는데 저희 때는 가능하면 빨리 졸업하려고 그랬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면 빨리 그냥 그 날짜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학해가지고 뭐 빨리 졸업해서 왜냐하면 이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도 나와도 서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늦게 졸업해서 들어가면 뭐예요? 나보다 같은 나이가 위에 뭐 계장이나 돼 있고 나는 밑에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요즘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든 늘려요. 요즘 뭐 대학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7학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왜 그래요? 학생 신분이면 부모님이 다 돌봐줘요. 그죠?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세요.
부모님들 책임입니다, 그게. 그래서 애들이 일부러 휴학해서 어학연수 가요. 네. 왜? 졸업해서 가면 어학연수 가면 안 대주는데 학생 신분 때 가면 다 대주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졸업해서 정 안 되니까 뭐까지 해요? 고시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제 또 고시를 해도 또 그걸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하나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할 때 대충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통계를 뽑으면 한 2억 좀 넘는다고 그래요. 2억 좀. 저는 대학 때 한 1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1억. 예. 그러면 저는 요즘 이런 얘기까지 해요. 차라리 그 1억을 대학 갈 때 쓰지 말고 애가 물론 이제 공부에 소질이 있다든지 하면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1억을 애가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차라리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학만 나오면 다 보장이 됐습니다. 그죠?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대학 나와서 그렇게 어렵게 막 대주고 막 그러더라도 소 팔고 논 팔고 해도 얘가 대학만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 뽑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죠? 대학 졸업했다고 보장됩니까? 보장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보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싹스가 있으면 차라리 사업하는데 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붐. 왜냐하면 그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 있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대학 중퇴한 사람들이에요. 대학 1학년 때 다 중퇴했어요. 그리고 사업에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하면 이미 아이디어가 녹슬어버려요. 녹슬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리가 뭐냐면요. 자기가 뭐 어떤 전공이 생기면 그걸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학 박사다 그러면 저는 이런 길로 들어섰는데 공학 박사다 그러면 뭐예요? 난 연구소.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가라. 너 영업해라 그러면 뭐예요? 뭐 나 갑자기 이거 뭐 이상한 나를 지금 나가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회계사 하는 사람한테 너 저 영업하러 가라든지 인사부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 회계사 역할 잘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이 생기고 그 전공에 얽매일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가면 뭐예요?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좀 실수를 해도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일부러 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뭐 주유소 알바 시키고 정말 아까같이 고시공 연장선상에 있다고 그래서 무슨 고시원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6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관리해라. 아시겠죠? 관리. 그러니까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좀 수입을 줄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연금하고 보험 내가 든 것 하고 만약에 안 들었으면 이게 좀 일찍 들수록 손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적잖아요. 그리고 부담이 적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들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약에 젊으신 분들 중에 안 들었으면 미리 좀 듣는 게 좋습니다. 들고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일거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다녔던 것만 가지고 그 경험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만약 강사 이런 거 교육기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와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거기서는 뭐 기업체에 관계된 무슨 강의 이런 걸 하지만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다른 이제 저 같은 이런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이제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거를 잘 못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어머님들의 능력에 비해서 이 사회가 그 당시에는 저희 클 때는 발휘를 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뭐 대학 나오고 아니면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해도 그걸 발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냥
대학 나오는 게 그냥 부모님들 생각에는 대학 나오는 게 뭐예요? 너 시집 잘 가, 좋은데 시집 가기 위해서 뭐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가서 하니까 이제 욕구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쏟아부어요? 자식한테 쏟아붓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좀 버리는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면 이런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 상속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녀가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남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관계가 돼야만이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은 만약 자녀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요. 자녀 교육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교육을 좀 하세요. 교육 좀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고 하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교육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뭐 구민회관 이런 데도 있고 뭐 여성문화회관 그런 데도 제가 뭐 몇 번 강의도 가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끼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무용 뭐 장구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잘 되면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좋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좀 하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내용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주로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뭐 어디다 투자를 해야만 뭐 이렇게 어느 뭐 저축은행에 해야 된다든지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내용보다는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최소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앞으로 하는데 좀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니 앞으로 계속 평생 동안 좀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